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다다 지바묵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프라우트에 관한 것인데, 프라우트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Progressive Utilization Theory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여기에서 Progressive에서 TRO를 따고, Utilization에서 U를 따고, Theory에서 T를 따서 Proud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Proud라는 말의 뜻은 프로그레시브는 이제 진보적이라는 말이고, 비탈리제이션은 활용한다 이런 말이죠. 티어리는 어떤 이론이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진보적인 활용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프라우트는 자본주의 시대 이후에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말을 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본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세계 경제가 운영하는 방식으로서의 자본주의는 이미 그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안으로서 우리가 프라우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사회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프라우트는 자본주의의 대안이지만 사회주의하고도 많이 다르죠. 인류 역사에서 사회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보다 먼저 붕괴가 됐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이제 모순 때문이었는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처럼 꽃을 피기도 전에 사그러들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활짝 꽃이 핀 시기를 지나서, 이미 전성기를 지나서 이미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라우트를 알 때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변하는가, 인간의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사회순환론이라고 하는데, 프라우트의 사회순환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인류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대략 지구에 100만 년 이상 인류가 생존을 해왔는데, 그 이전에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가 인간의 조상 중에서 원숭이 시기를 벗어나서 처음으로 인간의 형태, 인간의 특성을 띈 최초 조상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은 이제 대략 300만 년 이전에, 훨씬 이전의 일이고, 현재와 같은 그런 완전한 직립보행을 하고 인간과 같은 모습을 지닌 조상으로는 대략 이제 한 100만 년 정도 전에 출현을 했는데, 인류 역사를 최소한으로 잡아도 100만 년 중에 99만 년 이상은 사실 거의 동물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죠. 인간이 이처럼 동물과 같은 삶을 사는 시기에서 최초로 인간다운 시기로 벗어난 그 시기는 대략 한 1만 5천 년 정도? 1만 5천 년 정도 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만 5천 년 정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인간이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문자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최초의 언어가 인도에서 그 베다의 형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시기는 사실 인간은 사냥과 그 수렵을 통해서 수렵과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왔어요. 이처럼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대부분의 인간은 직접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거나 그 동물을 쫓아가서 동물을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 시기에 인간은 그 실질적으로 노동자와 같은 모든 인간들이 노동자와 같은 성향을 띄었죠. 이러한 성향을 이제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수두라 성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회순환론에서는 인간은 크게 그 네 가지 성향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이처럼 노동자 성향을 가진 수두라 계층, 그리고 그 다음에 무사의 성향을 가진 휘사트리아 계층, 그리고 그 이후에 지식인의 성향을 가진 비프라 계층, 그리고 상인의 성향을 가진 바이샤 계층. 인간을 크게 이 네 가지 그 성향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과거에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사실 인간이 바로 이러한 노동자 성향, 대부분의 인간은 노동자 성향으로 그 수드라 계층에 속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점점 그 군집 생활을 하게 되고 부락을 만들게 되면서 인간은 그 부족과 부족 간에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그 사냥감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부족과 부족이 충돌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부족과 부족이 충돌을 하게 될 때, 그때 지도자로 나서는 사람은 이런 무사적인 성향을 띤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크사트리아 계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사적 성향을 띤 사람들은 부족과 부족이 충돌할 경우에 지도자로 나서게 돼요.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굉장히 용감한 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무사적인 성향의 사람이 지도자로 나서면서 부족과 부족 간의 싸움을 리드하게 되고, 여기에서 승리한 부족은 패배한 부족을 지배하게 되고, 패배한 부족의 구성원들을 노예로 삼고 하나의 더 큰 그룹을 만들게 되죠. 이처럼 부족과 부족이 충돌하면서 이긴 부족이 패배한 부족을 지배하면서 점점 더 큰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룹이 점점 커지면서 대략 한 전체 구성원이 10,000명 정도, 어떠한 큰 부족이나 그룹의 구성원이 10,000명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국가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하게 돼요. 하나의 통치 조직이 생기고 10,000명 이상의 그룹의 지도자는 거의 그 국왕에 준하는 그 정도의 이제 막강한 파워,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국왕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오늘날 현대적인 정부에서도 각 부서가 있는 것처럼 뭐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이런 식으로 각 부서가 있는 것처럼 10,000명 이상의 그런 국가 단위의 조직에서는 각 부서가 필요하게 되고 그 부서의 담당자들이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부서의 담당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크샤트리아 계층과는 상당히 그 다른 성향을 띠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그 부서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로 지식인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인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비프라라고 해요. 이처럼 그 부족과 부족 간의 충돌에서 무사적 성향을 가진 크샤트리아가 전쟁을 리드하면서 이웃 부족을 지배하고 국가를 형성해서 왕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통합된 하나의 국가 단위에서는 이러한 지식인 성향을 가진 비프라츠 계층의 사람들이 각각의 통치 조직을 담당하는 관료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비프라 성향의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무기를 개발하는데 많은 재능을 발휘하게 돼요. 전쟁이 처음에 이제 몇십 명 단위의 부족과 부족 간의 충돌에서는 무기보다도 일단 용감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돌도끼를 들고 싸우는데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부족과 부족 간의 싸움에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용기를 이용해서 부족과 부족 간의 싸움에서 많은 공을 세우게 되고 이러한 크샤트리아 계층의 사람들은 부족과 부족 간의 싸움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30-40년간의 싸움에서는 거기서 싸움을 잘하고 용감한 성향의 사람이 그 싸움에 거의 승패를 좌우해요. 그 한두 명이. 그런데 10,000명 단위, 때로는 수만 명, 수십만 명 단위의 국가에 준하는 거대한 조직과 거대한 그룹 간의 싸움에서는 이러한 용기만으로는 더 이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무기체계와 전략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30-40명이 싸울 때는 어느 쪽이 수가 많으냐, 어느 쪽이 머릿수가 많으냐 이거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많이 달라요. 대체적으로 인원수가 많은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무기 대봐야 뭐 돌도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정도니까 돌도끼 들고 창 들고 그 싸우는 그 인원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파가 그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수만 명쯤 되면 이제는 군인의 수보다 무기의 정교함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굉장히 좌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로마의 위대한 그 장수 중에 그 시저, 케사르라고 하죠. 영어로는 케사르라고 하는데 그 시저가 로마에서 시저가 나가는 전쟁은 그야말로 백전백승이었어요. 근데 시저는 전쟁을 할 때 그렇게 많은 군대를 갖고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보통 상대 병력에 비해서 보통 10분의 1 정도. 상대 병력이 5만이었다면 시저의 군대는 5,000명 정도일 경우가 많았어요. 상대 병력이 10만이면 시저는 1, 2만 정도. 근데 시저만 나서면은 그 병사들은 자기들이 이길 걸 확신해요. 워낙에 전투에 능했고 천재적인 전략을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병사들이 싸우다가 그 숫자에서 밀릴 때쯤에
시저가 말을 다니면서 없는 환호를 하죠. 아, 캐살가 왔다. 아, 시저가 왔다. 우리가 이기는 건 이제 확실하다. 그 사람의 존재 하나만으로 전쟁의 분위기를 확 바꿀 만큼 그는 위대한 탁월한 장군이었죠. 그처럼 전쟁에서는 이 전략의 중요성, 리더의 중요성, 그리고 무기체계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주로 지식인들이었죠.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크샤트리아지만은 이 무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약이라든가 뭐 총포류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되면서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몽고가 그 유럽을 제패할 때 화약 무기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화약은 동양에서 먼저 개발된 것이었죠. 화약이 없었던 서양의 기사들, 말 달리고 싸우는 기사들은 동양의 이러한 그 최신 무기를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화약을 쓰는 이러한 그 동양의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가진 군대는 과거의 무기 체계를 가진 군대에 비해서 때로는 수십 배의 강한 전투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했느냐, 어떤 사회가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전투기가 이미 그 F-16 같은 경우는 구형에 속하는 전투기였지만은 F-16 전투기 같은 경우도 처음 나왔을 때는 상당히 그 획기적인 역할을 했죠. 전쟁터에서 유역사상 가장 많이 출격하고 가장 많이 적기를 격추한 비행기 중에 하나가 F-16이었는데 F-16이 새로 개발됐을 때 그 이전에 주로 상대했던 미그 21이나 미그 23은 거의 50대 1 정도로 싸워도 F-16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10대 1 정도로 싸워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F-16은 이미 원거리에서 적기의 출현을 다 알고 적이 몇십 킬로 이내로 접근하는 거 다 레이더 포착하고 있는데 미그 20이나 미그 23은 F-16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장님과 눈뜬 사람 간의 싸움이죠. 미그 21이나 미그 23은 F-16의 존재를 모르는데 F-16은 이미 수십 킬로 밖에서 미국의 존재를 알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시켰기 때문에 무기체계 한 단계의 격차는 실제로 전력상의 40-50배, 경우에 따라서 40-50배의 그 전투력을 가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무기체계가 새로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점점 역사가 발전할수록 이런 비프라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지식인들은 전쟁에서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전략을 개발해서 전쟁의 승리에 기여하지만 일반적인 평화 시기에서도 그 사회와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게 돼요. 주로 그 각 부서의 장관 그리고 고위공무원 관료들을 맡게 되면서 점점 어떤 사회의 주도권은 무사 성향을 가진 크샤트리아에서 지식인 성향을 가진 비프라로 옮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본다면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전형적인 크샤트리아죠. 무사 성향을 가진 사람. 이성계는 굉장히 그 용맹한 장수였어요. 이성계는 조선의 북쪽 지방, 함경도 지방에서 활약을 했던 장수였죠. 이성계는 당시 여진족하고도 친했고 이성계의 휘하 부대에는 여진족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는 북쪽에서 자신의 여진족을 위주로 하는 자신의 군대를 갖고 있었고 중앙정부에는 잘
진출하지 않았어요. 이성계는 중앙정부에 진출해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성계로 하여금 조선을 세우게 하고 이성계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진출해서 권력을 장악하도록 충동질을 한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정도전이죠. 그 경우에 이성계는 이러한 크샤트리아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정도전은 이러한 지식인, 비프라의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도전은 여러 차례 함경도로 가서 이성계를 설득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을 유혹을 합니다. 이미 고려에 부군이 다 있기 때문에 당신과 같은 위대한 장수가 나서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만 백성에게 이롭다고 정도전은 계속해서 이성계를 설득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성계는 고려를 무너뜨리는 쿠데타를 계획하지는 않았어요. 이성계가 결정적으로 고려를 무너뜨리게 된 것은 오히려 이성계는 고려 국왕의 신임을 얻었고 당시에 실권을 잡고 있던 최영 장군의 그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던 실제적으로 고려의 2인자였죠. 당시 고려 우왕은 최영을 절대적으로 신임했고 최영의 나이는 당시 고려 우왕이 거의 할아버지 뻘이죠. 모든 것을 최영에게 일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최영은 강력하게 요동정벌을 주장했고 국방개척을 주장했고 우리 민족의 영토를 저 만주 지역까지 늘릴 수 있는 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영은 이성계에게 요동정벌을 지시를 하게 되고 사실은 최영이 직접 고려의 전 군대를 이끌고 요동을 정벌하러 갈 계획이었죠. 하지만은 나이가 어린 우왕은 그 최영이 직접 출병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최영이 나가면은 자기 혼자 남아서 무서우니까 최영은 자신의 곁에 있어달라. 그래서 최영은 요동정벌에 직접 나가게 되지 않고 전 군대를 이성계의 휘하에 몰아넣어서 이성계의 지휘권을 주고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그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라는 섬에서 이성계는 다시 한번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지금 상황에서 장마철에 비가 오고 무기가 녹이 쓰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군사 행동은 위험합니다. 부디 우리가 다시 퇴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두 번이나 편지를 보내 요청하지만 최영만을 믿는 왕은 계속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가서 요동을 정벌하라. 결국 이성계는 여기서 압록강을 넘어서 만주로 진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정도전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되죠. 고려의 전 군대가 이성계에 회하에 있었고 이성계는 맘만 먹으면은 개경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력을 갖고 있었죠. 이성계는 정말 당시에 그 운이 좋았던 거죠. 결국 이성계가 전 군대를 몰아서 회군을 시켜서 개경에 진입했을 때 최영은 이미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최영은 그나마 궁궐을 지키고 있는 소수의 궁궐 수비대를 모아서 이성계의 그 군대를 막으려고 했지만 뭐 수만 명이 넘는 거의 당시 고구려 군사력의 대부분을 갖고 있던 이성계의 군대를 막아낼 수가 없었죠. 불과 수천 명 정도 남은 수도를 지키는